4월 10일 대구의 신규 확진자가 0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전국 단위로 확정해도 27명에 불과하여 최근 50명 내외로 조절되던 수치가 이제는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죠. 또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에서는 기존 6시간이 걸리던 검사를 20분으로 줄이고 단가 또한 5천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이는 혁신적인 진단시약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기초과학연구원 RNA 연구단에서는 바이러스의 고해상도 유전자 지도를 완성하여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생물학 분야 학술지 셀에 지난 9일 발표하였습니다. 이 지도는 바이러스의 생활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유전체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예측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여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수십 종의 RNA와 그것들의 변형까지 찾아낼 수 있게 되어 앞으로의 진단시약 개선과 치료 전략 개발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위기 대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사주간지 슈피겔에서는 미국의 뉴욕과 한국의 서울을 대놓고 비교하기까지 했는데요. 기사에서는 유령 도시가 되어버린 뉴욕의 참상을 비춰주다가 온 나라를 테스트하다 라는 문구와 함께 한국의 대처 상황을 전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이 몇 주간의 귀중한 골든타임을 방심하여 놓치는 동안 적극적인 검사로 대응한 한국은 현재 판정자의 증가세가 잠잠해지는 추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하죠. 이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한국이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차별점을 갖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한국은 중국과 일본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국은 중국, 일본, WHO 그 무엇도 믿지 않고 오직 자신의 방역 능력만 믿음으로써 현재의 통제 수준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라고 하죠. 중국은 사태 초기 확산세를 은폐했고 일본은 올림픽을 앞두고 대놓고 검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지 않았는데요. 이런 두 국가를 지켜보던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중국은 이제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고 일본은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한국만 유난 떤다 라며 안일한 태도를 지니다가 큰 코 다치게 된 것입니다. 정작 중국은 세계가 방심하고 있을 당시 각국에서 마스크 등의 의료물자 등을 사재기해가 이제 와서 비싼 값에 팔고 있고 온갖 생색은 다 내며 자국의 불량 제품을 팔아먹고 있으며 일본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확산세에 그렇게 비꼬아대던 한국의 상황을 본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도미타고지 주한 일본 대사는 이번 위기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라고 말하였으며 일본의 방송에서는 한국의 판정자 증가 현황, 드라이브 스루, 워킹 스루, 재난문자 시스템, 온라인 수업 등의 현장 상황을 중계하며 일본 역시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골드만삭스에서 2020년 2분기 성장률을 마이너스 25%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재택근무령을 내리고 있지만 철저히 아날로그화된 일본의 문화로 인해 41%에 달하는 재택근무 인원이 다시 회사로 출근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에 비해 끔찍한 경제 상황과 시스템 현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유럽은 그동안 친중 노선을 취하던 과거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중국이 프랑스에게 기부했던 방호복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방호복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초라할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남아도는 비닐을 보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투명한 재질과 나풀거리는 의상이죠. 이외에도 최근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 대표적으로 영국, 스페인, 체코 등에서는 중국산 키트가 심각한 수준의 불량률을 보여준다며 분노하고 있으며 얼마 전 네덜란드에서는 중국이 보낸 마스크가 품질 기준에 미달하여 리콜 조치를 취했다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여 주 필리핀 중국 대사관은 중국 정부가 기증한 제품들은 WHO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이다 라고 반박하는 일도 생겼는데요. 아무리 WHO에서 보증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각 국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중국이 생산한 의료물자들은 모두 폐기되거나 리콜 사태를 맞는 경우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죠. 미국도 사태 확산 초기 이것을 얕잡아 봤던 것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뒤늦게라도 한국의 대응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막대한 검사량을 소화해내고 있고 수많은 도시를 락다운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실천하고 있지만 기껏해야 더욱 폭발하는 증가세를 억제하는 것에 머물고 있는데요. 급기야 뉴욕에서는 인공호흡기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생존 가능성이 낮은 사람은 치료를 포기하고 살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치달았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러한 미국을 더 힘들게 만드는 사실은 위기 속에서 돋보이는 미국 의료 격차의 현실입니다.
미국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이 없어 대부분의 국민들이 기업과 연계된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문제는 현재 미국에서 대대적인 실업 사태가 발생하면서 직장을 잃은 모든 미국의 국민들이 기존의 의료보험 혜택에서조차 제외될 확률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뉴스위크에서 보도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만 해도 150만 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잃어버렸고 앞으로 700만 명 이상으로 급증할 것이 예상된다고 하죠. 의회에서는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말 그대로 검사만 무료라 보험이 없는 개인은 여전히 확진 판정을 받을 시 막대한 치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급한 대로 정부에서는 병원에 치료비 환급 정책을 만들어 보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내놨지만 이는 결국 미국의 가장 큰 약점을 만천하에 부각시킨 꼴이 되었죠. 해당 연구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건강보험은 비에 녹는 우산과 같다 라며 이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과 다르게 중국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었지만 사태가 이렇게 끔찍하게 악화된 것에 대해 WHO와 일본을 믿었기 때문이라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사태 확산 초기만 해도 미국은 한국에서는 급속한 확산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과잉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는 태도를 지녀 상대적으로 증가세를 보이지 않는 일본을 본받았는데요.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위기에 대해 이것은 단순한 독감일 뿐이다 라는 망언을 하기도 한 거죠. 또한 WHO는 이번 위기에 대한 전염성을 2에서 2.5, 즉 1명당 2명에서 2.5명을 전염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이것을 믿은 미국에서는 그다지 심각한 태도를 지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CDC에서는 자국에서의 확산세에 깜짝 놀라 WHO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대한 불신이 생겼는데요. 때문에 CDC 자체적으로 이번 위기에 대한 전염성을 다시 계산했죠. 그 결과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전염성 수치 R0가 무려 5.7이 나온 것인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인플루엔자보다 4배나 높은 수치이며 WHO에서 발표한 수치의 2배인 것입니다. 누구보다 객관적인 태도를 지녀야 하는 WHO는 중국의 비정상적인 수치를 그대로 신뢰하여 2에서 2.5라는 낮은 수치를 공식화시켰고 이를 신뢰한 수많은 국가들은 방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때문에 이 소식을 접한 트럼프 대통령은 크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은 중국보다 1.83배의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지금의 WHO는 중국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미국이 WHO에게 주는 지원금을 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라며 WHO를 강력하게 비난하였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WHO의 태도는 더 황당했습니다. 테오드로스 WHO 사무총장은 트럼프의 발언을 듣자 만약 더 많은 시신 가방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라 라고 답한 것인데요. 현재 뉴욕에서 의료 패닉에 빠져있는 상황을 비꼰 것이죠. 누구보다 인류의 보건과 안전을 위해하는 WHO 사무총장이 한 나라의 비극을 비꼰 것입니다. 이에 전 세계의 네티즌들은 분노하며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비난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WHO 사무총장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지 과거가 파헤쳐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진실들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우선 지금의 8대 사무총장에 앞서 7대 사무총장부터 이미 WHO는 중국에게 잠식되어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1대1로 사업을 통하여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막대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었는데요. 그 힘을 바탕으로 홍콩 출신의 마가렛 찬을 WHO 사무총장으로 당선시켰죠. 그녀는 2009년 신종플루 당시에도 늑장 대응을 한 것으로도 모자라 북한의 의료 체계를 본받아야 한다 라는 망언을 했고 2013년 시리아 소아마비 유행 때는 온갖 책임은 다 회피하여 시리아 정부에게만 책임을 지었으며 2014년 아프리카 에볼라 유행 당시에는 방역 요청을 무시하고 늑장 대응을 하여 사태를 확산시켰죠. 때문에 그녀는 전세계 정부는 물론이고 유엔과 WHO의 내부에서마저 중국 돈으로 출세하여 좋은 일자리를 차지했고 놀고 먹을 생각밖에 안 하는 무능한 친중 인사라는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뒤를 이은 것이 현재의 테워드로스 8대 사무총장인데요. 테워드로스는 과거 에티오피아가 독재자 멜레스 제나위의 지배를 받을 당시 그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정치인입니다. 2008년 에티오피아에서 콜레라가 유행했을 당시 해외로부터 무수한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고의적으로 방역에 사용하지 않아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을 낳았으며 이런 방식으로 횡령한 국제기금을 환불하라는 해외에서의 요청에도 무시로 일관했죠. 그리고 독재자 멜레스가 병으로 사망하여 그 뒤를 이었던 독재자 데살린이 중국의 시진핑과 친하게 지내면서 테오드로스 역시 시진핑과 급격히 가까워졌는데요. 이때의 친분을 바탕으로 그는 WHO 사무총장의 자리에도 오를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7, 8대가 연속으로 친중 노선과 부패에 빠져들어 현재의 WHO는 그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국제기구가 된 것입니다. 과거 6대 총장이었던 한국인 이종욱 총장님께서 이끌던 WHO와는 너무나도 달라진 것인데요. 이종욱 총장님은 한국에서 한센병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힘쓰다가 이에 감동받은 WHO에서 사무총장으로 추대하였고 임기 내내 아시아의 슈바이처라고 불릴 정도로 헌신적인 의료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취임 연설 당시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장소에서 해야 하며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라는 당연한 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으며 전 세계에 에이즈 치료제 300만 명분을 보급하기 위해 그의 모든 힘을 쏟아부었죠. 또한 소아마비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단 1년 만에 전세계 소아마비 발생률을 10만 명당 1명 이하, 즉 0.01% 이하로 떨어뜨리는 기적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그를 향해 미국의 한 잡지에서는 백신의 황제라고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타임지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그의 이름을 올릴 정도로 그는 막대한 영향력을 지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딘가로 출장을 갈 때에도 우리가 쓰는 돈에는 가난한 나라의 분담금도 있다. 그 돈으로 호강할 수는 없다. 라며 비행기에서도 이코노미 클래스만을 고집할 정도로 자신의 본분에만 충실하는 의료인으로 역사에 남았죠. 이랬던 WHO는 이종욱 총장님 이후로 대가 끊겨 이제는 부패의 상징으로 모습이 바뀐 것인데요. 비록 WHO에서는 그의 숭고한 정신이 끊겼지만 그의 고국인 한국에서는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 LA타임스에서는 몇 장의 그림들을 기사에 실었는데요. 이것은 가천대 길병원 오영준 간호사님의 그림으로서 현재 한국 의료진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꺼운 방호복 아래에서 누구보다 많은 땀을 흘리며 환자들을 향한 헌신을 보여주는 그들의 모습에 전 세계인이 감동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고 있죠. 현재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현 위기에 잘 대응하여 사태를 통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가며 희생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공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국민들은 끝까지 방심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장 지난 9일만 해도 서울 서초구 설해마을의 한 칵테일 바에서는 3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며 접촉 추정자 200여 명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방역 당국에서는 그들의 동선 등에 대한 역학조사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잠잠해지고 있는 확진 추세에 방심한 소수가 나는 괜찮을 거야, 나 하나는 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을 거야 라는 이기심으로 인해 벌어지는 일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광고 하나를 보여드리며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을 G7에 초대하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한국을 정규 멤버로 추가하여 G10으로 확장하는 방침까지 발표했었죠.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G7 회의가 연기되고 트럼프도 재선되지 못하면서 그 분위기는 가라앉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G7 회의에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역시나 한국을 작년에 이어 연속으로 G7에 초청하며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재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꼭 초를 치는 나라가 있죠. 바로 일본이 또다시 한국의 참여를 반대하고 나섰다고 블룸버그가 27일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자신들이 확인한 일본의 공식 외교 전문에 따르면 G7에 호주와 인도, 한국을 초대한 영국의 제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대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이 지난 후에 G7 정상회의는 G7 재건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더군다나 영국의 제안처럼 G7 초대국과의 관계를 제도화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이어 일본에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독일도 일본과 비슷한 견해를 나타내고 있고, G7을 D10, 즉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기존의 G7에 한국, 호주, 인도를 추가한 민주주의 국가 10개국 연합으로 모양을 바꾸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합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26일 일본 국회에서 G7은 현재의 틀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G7 의장국의 판단은 존중한다고 표현하며 한국 등의 참가에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은 자제하려는 듯 했습니다만, 이와는 상반되게 공식 전문에는 강하게 반대한다 라고 한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일본의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만 G7 확대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도 사실관계가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G7은 정식 멤버를 추가해 확대하려면 현 회원국들의 만장일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일본은 전문에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도 모두 일본과 같은 입장으로 G7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각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미국은 당연히 최초의 G7 확대 제안국이고 실질적인 G7의 리더국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후임인 바이든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인 작년 4월 포린 어페어의 한 기고에서 집권하게 된다면 첫 해에 이른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소집하겠다라고 공언했는데 이것은 바로 D10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에도 이른바 아시아 차르인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도 미국 동맹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민주주의 10개국 모임인 D10과 쿼드를 꼽으며 두 개 모두에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은 한국의 G7 참여와 G10의 고정 멤버가 되는 것에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G7의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 나라는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라고 일본 측은 주장하지만 모두 러시아의 참여를 적극 반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들일 뿐이었고 올해 정작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러시아를 빼고 한국, 호주, 인도를 초대하면서 중국에 대한 대응을 위해 D10을 적극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국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G7 참여와 확대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각국의 반대에도 러시아의 참여를 원했던 트럼프도 없어진 현재의 상황에서는 특별히 G7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나라는 이제 일본밖에 없는 것이죠. 일본이 그렇게 한국을 반대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아시아 유일의 G7 국가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싶어하는 속내는 일본의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G7과 관련해서 한국을 조롱하는 썰도 있는데요. 러시아도 참여하던 시절에 G8 회의에서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한국을 G8에 가입시키는 것이 어떨까? 라고 다른 회원국들에게 의향을 물었더니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가 나이스 조크라고 대답해 모두가 빵 터졌다는 유언비어로 작년에 트럼프가 한국을 초청하자 일본에서는 이 이야기가 다시 회자되면서 한국을 조롱하는 소재로 많이 쓰였다고 하네요. 그만큼 일반 일본인들도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서양 선진국들 틈에서 유일한 아시아 국가로 자리하고 있다는 부심이 상당하다는 사례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려는 모습은 G7뿐만이 아니죠. 최근 스가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 후 취재진에게 내용을 설명하는 중에 미국, 호주, 인도, 일본의 협력 강화와 북핵 문제 등을 이야기하며 의도적으로 한국은 배제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한 27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모태기 외무상과의 전화통화에 대해 미 국무부는 지속적인 미국, 일본, 한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고 명시했습니다만 같은 통화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일미, 호주, 인도 등 동지국 간에 긴밀히 협력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만 하면서 한국을 의도적으로 미국의 동지국에서 빼버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이런 모습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본은 미국 민주당 정부가 자신들과 더 잘 통하고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자 이번에도 미국과 한국이 가까워지는 것을 중간에서 차단하고 방해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라고 분석합니다. 일본 정부는 작년에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끼리의 협의체를 창설해 수출 규제 표준안을 만들자는 제안을 한 바 있었습니다. AI와 컴퓨터, 바이오, 극초음속 등의 분야에서 고성능 무기 개발이나 암호해독 등 군사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내용이었으나 협의체 국가 목록에서 이러한 분야에서 무시할 수 없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 한국만 쏙 빼기도 했었죠. 한국이나 일본은 마찬가지로 중국과는 인접국가이며 교육 규모 때문에라도 어찌되었던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면서도 기술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해야 하는 과제는 공통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은 센카쿠 영토 분쟁 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어차피 자신들은 중국과의 좋은 관계는 쉽지 않으니 한국과 중국이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면 한국이 레드팀에 가입했다는 등 한국을 중국 편이라고 몰아가며 한국의 존재는 여러 선진국들이 보조를 맞춰온 대중국 정책을 흐트러뜨릴 우려가 있다라고 억지를 부리기도 합니다. 실상은 자신들도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일례로 아베는 시진핑의 일본 방문을 수시로 간청하는 모습을 보였으면서 말이죠. 또 한 가지 일본의 논리는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하는 등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는 이유로 러시아를 배격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편승에 동조를 하면서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에서 한국도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G7 가입은 안 된다는 말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일본이 난리를 쳤다가 오히려 영구 보존하자는 논의가 되고 있고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말만 하고 역풍이 무섭
무서워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의 G7을 반대하며 일본이 제시하는 이유들인 한국은 중국 편이다, 한국은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다 라는 공허한 이야기는 선진국들에게는 더욱더 별 설득력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G7과 D10에서 한국을 찾고 있고, 미국의 핵심 우방인 영국 하원은 이미 작년부터 한국의 G7 참여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고, 보리스 존슨 총리는 G7에 연속으로 한국을 초대할 뿐만 아니라 D10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G7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2007년 당시 러시아까지 포함된 G8에 중국, 브라질, 인도, 남아공, 멕시코를 초청해 G8+5라는 포맷으로 개최되었었고, 사르코지 당시 프랑스 대통령과 영국의 주도로 그 5개 국가를 더해 G13으로 정식 확대하자는 논의도 상당히 진전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은 거론도 되지 않았었습니다만, IMF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1,366달러로 G7 국가인 이탈리아 31,052달러를 앞서게 되었고, 실질 GDP 규모도 2019년 12위에서 2계단 올라 10위 1조 5,500억 달러로 9위인 캐나다와의 차이는 불과 100억 달러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도 G7의 자격은 충분하고, 영국이 한국을 초청하며 밝힌 이유와 같이 개방적이고 민주적 사회라는 공동가치하에 코로나 사태에서의 재건을 위한 복원과 기후변화 대응 등 인류의 시급한 과제 해결에 꼭 필요한 국가라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방해에 관해서는 기상천외한 논리와 방법을 만들어내는 일본이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해야 하겠죠. 1980년만 해도 이탈리아 국민 소득의 5분의 1에 불과하던 한국이 2020년 이태리를 넘어선 것처럼 조만간 일본도 넘어서서 아예 헛소리를 못하도록 명실상부한 초선진국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